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7강이죠. 재고자산 이론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이라는 게 뭘까라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이에요. 판매 목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상기업에서는 판매를 위해서 상품을 구입해 놓잖아요. 그 상품이 재고자산이 되는 거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니까 물건을 만들 때 필요한 원재료가 있을 거고요. 또 그 재료를 갖고서 만드는 과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만들고 있는 과정이 있는 거, 그게 바로 제공품이에요. 근데 원재료나 제공품도 결국에는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판매가 될 거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판매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겁니다. 자, 재고자산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라는 건데요. 자, 재고자산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상기업의 상품, 또 제조기업에서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원재료, 또 생산 중에 있는 제공품, 또 완성해서 팔 수 있는 제품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거는 반제품이라는 게 보이시죠? 반제품이라는 거는 가공 중에 있는 제품이지만 중간 부품처럼 판매가 가능한 제공품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공품은 판매를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반제품은 제공품이지만 중간 부품 역할을 하는 그런 제공품들은 또 판매가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 완제품 안에 들어가는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또 외부에 팔 수 있잖아요. 이런 반제품. 또는 미착품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미착이라는 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도착하지 않은 재고자산을 말합니다. 소모품. 소모품이라는 거는 소모돼서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소모성 소모품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때 그 소모품도 재고자산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이걸 다 암기하시기 힘들다라고 하면 최소한 상품,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런 자산이 바로 재고자산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해서 나오죠. 자, 취득원가라는 거는 이 구입한 금액을 얼마로 볼 거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재반 비용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상품을 100만 원을 구입을 하면서 운반비로 30만 원을 부담했다라고 하면 이 상품을 구입하는데 총 들어간 건 13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130만 원이 이 상품의 취득 원가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는 그 자산의 매입 가액뿐만 아니라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도 포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품을 취득할 때 운반비가 들어간다든지 또는 뭐 운송보험료가 들어간다든지 또는 뭐 중개인이 중간에 꼈다 그러면 그 중개인한테 중개 수수료를 부담했다든지 또 외국에서 만약에 수입하는 상품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수입할 때 관세라는 세금을 또 내게 돼요. 그럼 이 관세, 수입 관세도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는 거죠. 수입할 때 들어가는 통관 비용이라든지 자, 명칭료와 불구하고 이 자산을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부대 비용은 비용이 아니라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요 밑에 보니까 매입 한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이라는 게 나와 있죠. 자, 매입 한출이라는 건 뭐냐면 물건을 샀다가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다시 반품한 걸 말해요. 그래서 매입 한출 분량으로 물건을 반품했을 때 그 반품한 금액이 매입 한출이 되는 거예요. 자, 매입 애누리라는 거는 자, 애누리 한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봤죠? 자, 예를 들어서 물건에 하자가 있는데 심하진 않다 보니까 좀 상대방한테 값을 깎는 거죠. 또는 대량으로 구매를 했다든지 그래서 하자가 경미한 손상이 있어서 애누리를 받는다든지 또는
대량으로 구매를 했다든지 그래서 애누리를 받는다든지 이런 애누리가 있죠. 매입 할인. 자, 매입 할인은 대금을 약속된 기간보다 빨리 지급해서 할인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조기 상환하는 경우라고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신용 조건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상품을 구입하면서 이러한 조건으로 물건 구입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거 뭐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이렇게 신용을 나타내는 부호인데 자, 30일까지는 갚으라는 거예요. 자, 근데 10일 안에 갚으면 2%를 할인해 줄게. 자, 그러니까 외상으로 내가 물건을 샀지만 이 신용 조건에 따라서 대금을 일찍 갚았을 때 할인을 받을 수 있죠. 여러분이 현금으로 샀을 때 할인 받는 것처럼. 그렇죠? 자, 그런 걸 이제 매입 할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은 이런 것들은 취득 원가를 차감시키는 효과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상품을 100원에 샀는데 이 중에 10원만큼을 반품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90원어치 물건을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은 취득 원가에서 이렇게 차감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구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지만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물건을 팔았다가 반품으로 돌려받는 거, 회수하는 거는 매출 환입이라고 표현하고요. 값을 깎아주는 거를 매출 애누리, 그리고 조기에 대금을 회수해서 할인을 해주는 경우에는 매출 할인. 반대편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실 수 있죠. 자, 구체적인 한번 회계 처리를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1월 10일 날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을 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분개를 하면 될까요? 자, 구매자 입장에서는 상품을 산 거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게 돼요. 그렇죠? 자, 외상으로 구입한 거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1월 15일 날 구입한 상품 중에 10,000원의 분량으로 반품을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100,000원어치 상품을 구입하고 불량품이 있어서 10,000원어치를 반품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되면 될까요?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걸 현금 주고 샀다 그러면 현금을 돌려받으면 되겠지만 이건 현금 주고 산 게 아니잖아요. 외상으로 산 거니까 갚아야 될 외상 매입금을 안 갚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대변에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대변에는 내가 구입했던 상품을 다시 돌려준 거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겠죠. 근데 상품이라고 해도 되고, 근데 우리가 이제 관리 목적상 이렇게 물건을 샀다가 다시 반품으로 돌려보냈을 때는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상품을 다시 갖다가 돌려준 거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관리 목적상 매입 환출 및 애누리로 한다는 거. 그럼 나는 상대방한테 얼마를 이제 갚으면 되는 거죠? 자, 10만 원에서 만 원이 줄어들었고 그럼 9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조기에 상환을 해서 3,000원을 할인받았다라고 한번 가정해 봐요. 자, 그럼 외상 매입금을 갚았으니까 부채가 감소하겠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 자, 현금으로 갚았다 그러면, 현금으로 줬다 그러면 현금 자산이 감소했겠죠. 자, 근데 얼마만 갚았다고요? 3,000원을 할인받았으니까 87,000원을 줬겠죠. 그럼 3,000원만큼 우리 할인받은 것을 매입 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입 할인. 자, 이렇게 구매자 입장에서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걸 봤는데, 자,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자, 1월 10일 날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라고 하면 상품 매출이라는 판매 수익이 발생한 거죠. 상품 매출은 수익입니다. 자, 우리가 수익이 발생하면 대변에 기록하기로 약속했죠? 그쵸? 자,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받을 돈만큼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겠죠. 그렇죠?
자, 1월 15일 날 요 10만 원 판매한 것 중에 만 원의 하자가 있어가지고 다시 물건을 회수했대요. 자, 만약에 물건을 판매한 판매자 입장에서 현금으로 받고 물건을 팔았었다. 그러면 다시 현금 만 원어치를 돌려줘야 되겠지만 현금으로 한 게 아니라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때는 외상 매출금을 줄이면 되는 거죠. 받을 게 10만 원인데 반품으로 반품된 것만큼 외상 매출금을 줄여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만 원만큼은 상품 매출이 줄어드는 거죠. 물건을 매출했다가 다시 회수한 거니까. 근데 여기다가 상품 매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상품 매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 관리 목적상 상품 매출 바로 하지 않고 매출 할인 및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매자 입장에서 3,000원을 할인해주고 나머지 87,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라고 하면은요, 자,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받을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교환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자산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현금이 증가하겠죠. 자, 3,000원만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거를 매출 할인이라고 하는 거죠. 매출 할인. 자, 그래서 판매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기록하는지, 구매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봤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다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구매자의 입장에서 회계 기록하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매자 입장에서 상품을 구입했을 때는 운반비와 같은 부대 비용도 이 상품의 취득원가에 다 포함시킨다는 거. 자, 그리고 상품을 외상으로 사게 되면 갚아야 될 부채인데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 계정 과목을 쓴다는 거. 자, 샀던 물건을 다시 하자가 있어서 반품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 부채가 줄고 대변에 매입 한출 및 애누리로 기록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할인받은 게 있다 그러면 매입 할인으로 구분해서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상품의 취득 원가는 매입 금액에다가 그 상품의 물건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내가 지금 매입을 했는데, 자, 부대 비용, 운반비 같은 부대 비용이 들어갔다. 운반비는 취득 원가에 가산하고, 또 매입 한출, 매입 애누리, 그리고 매입 할인은 차감해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방금 봤던 사례에서 취득 원가가 얼마가 될까요? 아까 10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매입 한출 만 원, 매입 할인 3,000원이 발생했으니까 진짜로 내가 상품을 구입한 금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8만 7천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상품 관련해서 요 회계 처리하는 거는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반복해서 학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품 매매 회계 처리다 라고 제가 해놨는데, 자, 이건 뭐냐면, 자, 우리가 상품 매매라는 건 상품을 사고 파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재고자산 관련해서 상품을 사고 파는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요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조금 특이합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시켜 드려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상품을 만 원의 현금 지급하고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 중에 7,000원어치를 갖다가 고객한테 주고요. 고객한테는 현금으로 9,000원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상품을 사고 파는 거래를 했을 때 조금 헷갈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자, 그럼 만약에 상품을 만 원어치 구입을 했을 때는 상품을 구입했을 때는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겠죠. 현금 주고 샀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빠져나갔겠죠. 자, 상품을 판매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 만 원 중에 7,000원어치 물건을 꺼내다 갖다 주고요.
9,000원을 고객한테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상품이 7,000원어치 빠져나갔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겠죠. 그리고 고객한테는 9,000원의 현금을 받았으니까 현금 자산 9,000원이 증가했을 거예요. 그럼 2,000원만큼은 우리가 물건을 팔아서 얻은 이익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상품 매출 이익 2,000원 이렇게 수익으로 기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 이 상품 매매 거래와 관련해서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수익은 2,000원만 보고가 되게 돼요. 그러면 이 2,000원이라는 숫자 안에 우리가 이걸 9,000원에 팔았고 물건을 사올 때는 7,000원이 들어갔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나타낼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순액으로 보고하지 않고요. 순액으로 보고하지 않고 총액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럼 같은 거래지만 총액주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상품을 구입했을 땐 똑같아요. 자, 근데 상품을 팔았을 때는 자, 9,000원의 현금을 받았을 때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해서 우선은 수익으로 인식을 해 놓는 거예요. 수익으로. 자, 근데 돈만 받은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던 상품 10,000원 중에 7,000원을 꺼내다 줬잖아요. 그럼 상품이라는 자산이 줄었겠죠? 그럼 이 상품이 자산이 없어지면서 상품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총액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도 기록되고 9,000원, 이 물건값인 상품 매출 원가 비용도 7,000원이 기록이 되죠. 그럼 손익계산서에 수익이 9,000원, 비용이 7,000원, 그래서 이익이 2,000원이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총액으로. 이런 걸 우리는 총액주의라고 하고, 우리에게는 총액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방법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주의할 거는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상품 회계 처리를 할 때 이 상품 매출원가 비용에 대한 이 분계는 물건을 팔았을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품 매출원가 상품이 없어진 이 분계는 12월 31일 결산을 할 때 한 번에 회계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상품 매출원가에 대한 분계는 기말에 일괄적으로 몰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이런 분계들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기말 수정 분계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IT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 같은 이런 기업에서는 바코드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딱 찍으면 전산에 바로 그냥 매출원가 비용이 인식되게끔 이렇게 또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돼서 이런 회계 처리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그만 기업들은 그걸 그때그때마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연말에 또는 특정 시점에 결산할 때 그냥 한 번에 매출원가 비용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 매출원가는 한 번에 처리하는 걸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평가와 관련된 건데요. 자, 재고자산의 평가와 관련된 내용. 자, 여러분 우리 재고자산은 기말에 얼마가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매출원가가 달라집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회사가 기초에 상품이 100원 있었는데 단기에 상품을 매입한 게 예를 들어서 500원이에요. 그럼 600원어치 지금 상품이 있는 거죠. 그럼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이 예를 들어서 200원이다 라고 한다면 팔려나간 물건은 400원어치 팔려나간 거죠. 판매돼서 없어진 물건은 400원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죠. 자, 왜냐하면 기초에 있던 상품과 단기에 매입한 걸 더하고 기말에 남아있는 걸 빼면 팔려나간 상품의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 기말에 남아있는 200원을 우리는 적정하게 평가해서 이 판매된 매출 원가 비용을 우리가 또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요 기말 재고 자산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재고 자산 같은 경우에는 수량과 단가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A 상품을 10개를 100원에 구입했다 라고 하면 차변에 상품 1000원이라고 분개를 하겠죠. 근데 그 1000원이라는 숫자 안에는 10개라는 수량도 들어가 있고 하나당 100원이라는 구입 단가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수량과 단가를 별도로 기록하는 장부가 있고요. 그 장부를 상품 재고장이라고 합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물건을 샀을 때, 입고됐을 때는 입고 수량 몇 개, 한 개당 얼마에 구입했고 수량하고 단가를 곱하면 금액이 나오겠죠. 자, 예를 들어서 1월 10일 날 구입을 했는데 10개를 한 개당 100원에 그래서 1000원어치 구입을 한 거죠. 이렇게 수량과 단가를 기록할 수 있는 하나의 보조 장부가 상품 재고장입니다. 자, 그리고 또 1월 17일 날 동일한 상품을 20개를 한 개당 300원에 구입을 했다. 6,000원에 구입을 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수량과 단가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자, 만약에 1월 20일 날 이 상품을 24개의 상품을 팔았다. 판매가 되면 창고에서 밖으로 빠져나간 거니까 출고란에 적는 게 맞겠죠. 출고란에 적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재고 수량은 몇 개일까요? 30개에서 24개가 나갔으니까 6개가 남아있는 재고 수량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과연 이 24개가 빠져나갔을 때 하나당 100원에 구입한 거를 먼저 줬는지 아니면 300원짜리를 먼저 줬는지 어떤 걸 꺼내다 줬는지 하나하나 다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겠죠. 물론 바코드 시스템이 잘 돼 있다 그러면 상관없겠지만 모든 기업이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럼 이때 과연 100원짜리가 먼저 나갔는지 300원짜리가 먼저 나갔는지 우리는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러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고장에 적는 이런 수량과 이런 단가를 어떤 식으로 기록해야 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걸 평가해야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수량 기록하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자, 수량을 기록하는 방법에는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이 있어요. 자, 계속기록법이라는 건 뭐냐면 물건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계속 재고장에다가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방금 전에 봤던 그 상품 재고장에다가 물건이 들어오면 입고란에다가 적는 거죠. 물건이 나가면 출고란에 적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초에 상품이 창고에 100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상품을 이번에 구입한 수량이 200개예요. 그 이번에 판매한 수량이 230개래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계속 수량을 기록해 주는 게 계속 기록법이에요. 그럼 이렇게 계속 기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남아있는 수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자, 기초에 있던 수량 100개에다가 단기에 구입한 수량 200개를 더하고 판매된 수량, 매출 수량 230개를 빼게 되면 남아있는 수량은 70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계속 기록법은 이러한 공식이 성립이 되겠죠. 왜냐하면 계속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기록하니까 들어온 수량이 몇 개, 나간 수량이 몇 개인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계속 기록법으로 수량을 기록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너무 번거롭죠. 예, 물건을 파는데도 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수량을 다 적기에는 또 바쁘잖아요, 여러분. 실제 실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실지재고조사법이라는 방법을 또 만들었어요. 자, 이건 뭐냐 하면
물건이 입고됐을 때는 수량을 기록을 하고 물건이 출고됐을 때는 기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기록을 하지 않았다가 역으로 남아있는 수량을 파악해서 나머지는 출고된 거다 이렇게 역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역산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수량을 계산하는 공식이 좀 다르죠. 기초 수량이 100개고 단기 매입한 수량이 200개다. 자, 매입했을 때는 입고 수량에다가 적었으니까 이 200개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출고 수량은 기록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말에 남아있는 실제 수량을 조사해 보는 겁니다. 기말에 실제 수량 조사해 봤더니 70개래요. 그러면 300개 중에 70개가 남았으니까 230개가 팔려 나간 거죠. 이렇게 해서 매출 수량을 역산하는 거예요. 거꾸로 계산한다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실지재고조사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실무하실 때 수량을 기록 관리하셔야 될 텐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싶으신가요? 계속기록법? 아니면 실지재고조사법? 자, 여러분 실무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자, 장부에 계속 기록만 하고 실제 재고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몇 개가 없어졌는지 회사는 이 재고 자산에 대한 수량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 재고 조사만 하고 입고 기록을 하지 않았다. 출고 기록을 하지 않았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실무에서는 물건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계속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특정 시점에 창고에서 실제 재고 조사를 통해서 분실된 것이 얼만큼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런 분실이 생기지 않도록 재고 자산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실지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을 병행해서 혼합해서 쓴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재고자산 관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서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재고자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재고자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원가는 어떻게 하는 거고, 우리 부대비용을 포함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취득하면서 우리 생길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었어요? 매입 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이라는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은 취득원가에서 차감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거 얘기했었어요? 상품 매매와 관련된 회계 처리, 그것도 중요합니다. 상품을 팔았을 때는 상품 매출에 대한 기록만 하고 상품 매출원가에 대한 기록은 연말에 결산할 때 한 번에 그냥 몰아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상품을 기록 관리하는 재고장이 있었죠. 그래서 재고장에 수량을 어떻게 기록할 건지,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실무에서는 이걸 병행해서 혼합법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강에서는 이제 재고자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이나 평가 손실, 그 다음에 타기정 대체 이런 조금 어려운 주제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